안녕하세요. 배진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어느 한 시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모르게 벌어진 충격적인 며느리의 실태가 밝혀집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60대 엄마입니다.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집착을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살아갈 수 있게끔 유일하게 힘을 준 존재였기에 제 몸보다도 더욱 아끼며 키웠었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기에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친척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척들은 빨리도 결혼을 준비하더라고요. 아마도 저를 빨리 치워버리려는 심산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었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결혼하자마자 채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의 흉포함을 경험해야 했지요.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시어머니는 그때 치매 증상을 앓으신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희한한 기행들을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애비야, 네 색시가 나보고 오늘이라도 빨리 저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늙은 게 살아서 뭐하냐고. 나한테 그렇게 온갖 갖가지 욕을 하는데 내가 정말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뿐인 줄 아니? 네가 나가면 나 밥도 안 해주고 내가 밥을 좀 달라고 통 사정사정하면 그때서야 주는데 마치 개밥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주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아이고 세상에 늙으면 어여 빨리 가야지 못하느라 영감은 아직도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건지 참으로 속상하다 하더라. 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없는 동안에 본인을 구박했다며 온갖 거짓말과 허언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바로 저에게 흉포하게 하며 혼을 냈습니다. 아무리 오해라고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만 참자 금방 다 좋아질 거다 스스로를 위로했었는데 결국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일이 일어나더군요. 남편은 일찍 일하러 나갔고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뒤에 오셔서 제 얼굴을 물이 가득 차 있는 대야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버둥버둥거리며 숨이 막혀 시어머니를 밀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힘이 그리도 센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 붙잡히는 것을 잡고는 마구 휘두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빨래 방망이였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빨래 방망이에 다리를 맞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고 제가 본인을 해치려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의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불보듯 뻔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동네방네 끌려다니며 갖은 모욕과 수모를 당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서울에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무작정 짐을 싸서 그 언니에게로 도망을 갔지요. 이렇게 살다가는 제 명대로 못 살 것만 같았거든요. 언니는 제 몰골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고 제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언니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언니네 집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도중에 속이 메스꺼리고 구토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아이를 가진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제 뱃속에서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기뻐서 울었는지 회한이 들어 울었는지 반나절을 울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문득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의 기대감이 뱃속의 아이에게서 보이더군요. 언니는 아이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서 만류하기도 했지만 저는 남자라는 존재가 무서웠기에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언니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부디 행복하라고 저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게 언니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제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든든한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시장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죠. 풍족하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아들도 지 어미가 고생하는 것을 아는지 착실하고 정말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자가 되었어요.
제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학교가 끝나면 항상 시장에 와서 생선 손질을 도울 정도로 지 어미를 생각하는 그런 착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엄마를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말도 제 귀에 인이 박히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부는 잘 하지는 못했죠. 다만 운동신경은 좋았던 터라 비록 지방이지만 4년제 사회체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아들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을 입고 아들이 첫 출근을 하는 날 내 아들이지만 어찌나 그리 멋있어 보였던지요. 이제 저는 아들과 잘 어울리는 며느리만 얻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4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아들이 제게 소개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이긴 한데요. 아직 프로포즈는 안 했어요.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면서요. 엄마가 한번 보고 엄마 느낌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찾기가 쉽진 않네요.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 사실 엄마 느낌이 많이 나서 좋아요. 아들은 싱글벙글이었고 지 말은 프로포즈를 아직 안 했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식장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입이 귀에 걸려 있더군요.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면야 엄마는 당연히 찬성이지. 엄마가 보면 뭘 알겠어. 우리 아들 느낌이 더 중요하지. 그저 엄마는 우리 아들 위해주면 그걸로 끝이야.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겠어? 날 한번 잡아서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 줄 테니까. 아들이 그리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대감이 들더군요. 과연 어떤 아가씨길래 아들의 마음을 저리 들뜨게 했는지 말이죠. 아들의 여자친구의 첫 인상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고운 얼굴에 고운 말씨, 무엇보다 아들을 쳐다보는 그 눈빛에서 사랑의 가득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온전히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아이더군요. 저도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란 아이더군요. 동명상련이라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가여워 보이면서도 더 정이 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하여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며느리는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는 아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듯 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곧잘 아들에게 부항과 수지침 같은 것을 놓아주더군요. 천생연분인 것 같았죠. 또한 아들의 체력관리를 위해 주말마다 등산을 함께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제가 다 흐뭇해지는 것 같더군요. 힘들게 살아온 제 인생이 아들의 행복함으로 인해 보상받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하지만 주책맞게 행복해하던 저를 누군가 질투라도 했는지 신께서는 제게 시련을 안겨주시더군요. 어느 날 주말에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다쳤다고 저보고 얼른 오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여자처럼 뛰어나가 병원으로 도착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더욱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어제 비가 와서 분명 산이 미끄러울 것이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혼자서 가더니만 산행 중에 미끄러졌는데 하필 높은 곳에서 낙상하면서 바위 같은 데 찍혀서 척추가 망가졌나 봐요.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그이 잘못되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몸에는 이것저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실눈만 가느다랗게 뜨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저를 알아보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 더욱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아들은 바로 응급수술실로 들어갔고 몇 시간, 아니 제 생각에는 며칠 동안 수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아들은 하반신 마비라는 천청병력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저의 일상도, 며느리의 일상도, 그리고 아들의 일상도 정지해 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빠져버려 허우적대고 절망감만 느끼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엄마에게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우선 며느리에게 아들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만류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의 보호자는 이제 어머님이 아니라 저예요.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반신 마비면 어떻고 전신 마비면 또 어때요? 저 이 사람 반드시 일어나게 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 어머님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우리 이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요.
다시 힘을 내어주는 며느리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본인의 관리를 잘 할 테니까 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들은 처음엔 마치 모든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이 어둡고 부정적인 아이로 변해만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모진 말도 많이 하고 헤어지자고 난동도 부린 듯 하더군요. 미친 듯이 울부짖을 때도 있었고 미친 듯이 웃어 제끼기도 했다 하더군요. 그럴 때만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게 부탁을 하나 하였죠. 어머니, 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도 어머니, 이건 이 사람과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께서 이 사람 걱정되셔서 자주 오시는 건 알겠는데요. 당분간만 이 사람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 오시는 것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만 다녀가시면 더 심하게 감정 변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조만간 이사 갈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공기 좋은 곳에서 이 사람도 요양하면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병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일주일에 2번씩만 출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요즘 시골이라고 핸드폰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이들은 시골로 이사간 후 연락이 잘 되지 않더군요. 그나마 며느리가 이틀에 한 번씩은 제게 안부를 전해주었고 병원에 출근을 할 때와 퇴근할 때 꼭 제 집을 들러 아들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아들과 며느리는 시골에 들어가서 요양을 했어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저와 만나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심경의 변화가 심해진다고 해서 저는 그저 며느리를 통해 아들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언젠가는 아들이 직접 밝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해주기를 바랐었죠. 하지만 저는 또다시 절망적인 전화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출근한 날 혼자서 마당에 나왔다가 또다시 낙상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며느리 말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탈길 위에 있는 집인데 아마도 남편이 갑작스럽게 손에 힘이 풀려 그대로 비탈길로 휠체어가 굴러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다시 아들을 병원에서 봐야만 했고 보지 못했던 6개월 사이에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탈길에서 넘어질 때 생긴 상처였겠지만 여기저기에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의 몸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죠. 아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오랜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아들은 혼미한 상태였어요. 깨어날 수도 못 깨어날 수도 있는 상태였고 아들을 허망하게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누워만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이 저와 아들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에게 해 한 번 끼친 적 없고 욕심을 부린 적 없고 그저 착실하게 살아온 우리 모자였는데 그렇게 하늘이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저 아들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우리 며느리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안타깝기만 하더군요. 며느리와 저는 번갈아 가면서 아들 간호를 했고 아들이 제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는 집에 짐을 챙기러 가고 제가 아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몸을 닦으러 수건을 빨러 화장실로 가는데 같은 병실의 보호자가 저보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어제 똑같은 상황을 또 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안 계실 때 며느님이 자꾸 아들을 꼬집고 뺨을 때리는 것 같아요. 커튼을 쳐놓아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커튼 틈 사이로 엿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님, 아이고 세상에 나는 그렇게 사나운 여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며느님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며느님하고 아드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 같은 며느라이가 아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는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시골로 이사를 간 뒤 저를 오지 못하게 했던 일과 아들과 전화통화조차 못하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분명히 힘을 내서 재활에 힘을 쓴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초췌하다 못해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의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며느리와 교대를 하는 날 아들의 베개 안에 내용물을 조금 비워내고 그곳에다가 녹음기를 심었습니다. 며느리와 교대를 하고 초조하게 다음날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교대할 시간이 되었고 전 아들의 베개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들었죠. 한참 동안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클래식 음악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음악 소리와 며느리의 흥얼대는 소리와 부스럭대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 천사 같은 아이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였구나. 괜히 본 적 없는 여편네 소리만 듣고 우리 천사 같은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난 정말 천벌받을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녹음기를 끄려고 하는 순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은 요동을 쳤고 손발은 떨리고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며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태로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로 있을 거야? 처음에는 안진뱅이가 돼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아예 드러누워 버리는 거야? 너는 일어나도 이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이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고. 들리는 거 다 알아. 너 일어나봤자 또 나한테 험한 꼴만 당할 거야. 그러니 제발 일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얼른 가. 나도 네 보험금 좀 타서 좀 행복해보자. 1년여간 병수발 해줬으면 충분하지 않아? 가슴이 미어짐과 동시에 저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였는데, 천사 같았던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야만 했어요. 며느리가 진짜 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했는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들을 혼자 두고 집으로 와 며느리에게 퇴근을 하면 집으로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시간 뒤 며느리는 도착을 했고 짐작이라도 한 듯 얼굴은 어둡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꺼내 며느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더라. 너도 괴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네 남편이지 않니? 니들 사이가 좀 좋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나에게 이야기라도 할 것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며느리는 마음을 가다듬기라도 하듯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들으셨으니 아시잖아요. 네, 저 그이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저도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요. 처음엔 저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에게 성질을 부리고 앙칼지게만 행동하는데 그걸 버틸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눈으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천사 같았던 며느리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모질게 행동을 한 듯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으면 제게 이야기라도 할 것이지. 그럼 내 자식이니 내가 떠안았을 터인데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아들 학대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아들이 머무르던 시골집으로 갔어요. 아들이 머무르던 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려고 했는지 벽지는 모두 다 뜯어져 있는 상태였고 아들의 침대며 옷가지며 위생 상태도 엉망이더군요. 도대체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뭘 그리 보살폈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서러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짐을 정리하는데 책상 구석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더군요. 그 수첩을 열어보니 아들이 쓴 일기였습니다. 글들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그동안 아들이 며느리에게 모질게 당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도 안 주고 마비되어 버린 다리를 꼬집고 바늘로 찌르는 행동을 일삼았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 면전에 대놓고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외도를 일삼았던 것이었지요.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고 제게 이 사실을 알려봤자 제게도 본인이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저 며느리의 만행들을 보고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아들은 스스로 본인의 삶을 놓으려고 했는지 제게 면목없고 미안하다는 말을 적어 놓았더군요. 아들은 비탈길에 실수로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 몸을 비탈길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를 않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도저히 보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학대 및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들과 같이 며느리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급하게 떠난 것인지 방은 엉망이었어요. 경찰은 금방 추적이 될 것 같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심신이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미에게 힘을 내어 봅니다. 아들이 제발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하던 중 이런 어미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몇 달 전부터 미약하게 움직임이 있기 시작하더군요. 의사들은 확실하지 않다면서 기대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분명한 건 지금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제 삶의 이유였고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준 아들이 언젠가는 완벽하게 정신이 돌아와 엄마라고 부를 날이 있겠지요. 안준뱅이가 되어도 어미에게 상관이 없고 평생 짐이 된다고 해도 어미에게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동안 아들이 받은 상처를 이 어미가 씻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난 너의 기적을 믿어 아들. 어서 힘내서 일어나 엄마라고 불러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